과세기간으로 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앞 시간에 과세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과세기간이 우리 일반 과세자들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우리 과세 표준이 1억 5천 미만인 사업자는, 이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정 고지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정 고지 납부라는 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고지서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고지서가 고지 알려주는 서면 서식을 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납부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그냥 그걸 받고 납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지액이 얼마를 고지를 하냐면 우린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을 고지할 거예요. 2분의 1을. 근데 지금 예정 신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나 이 법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할 때도 인력 소비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간소화 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직전 과세 기간 대비 과세 표준이 3분의 1의 미달 시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정 신고한다는 건 내가 신고한 금액만큼만 딱 납부하겠다는 거죠. 왜, 왜 이러냐면 지금 직전 과세 기간 대비 절반을 내라 그러는데 이번에 사업이 안 됐어요. 돈 받은 것도 없는 거야. 그럼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내 돈도 없는데 직전 대비 달라 그러면 얘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올해 많이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고 뭐 이야기하더라도 같이 상의해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올해 초부터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툭 떨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1기 예정 신고 기간 때 하고 이번 2기 예정 신고할 때에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서 그냥 돈 안 받고 신고 많이 해줬었어요. 법인 사업자는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세 신고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도 여러분들이 옷가게 한다든지 음식점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신고를 못 하죠. 그런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신고를 해주는데, 근데 그 예정 신고권은 전 과세 기간 대비이기 때문에 그냥 금액은 금방 바로 알겠죠. 이번 신고하면서 이 다음 예정 때 얼마 내야 된다는 걸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세무서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올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데, 사장님이 이제 이번에 사업 너무 안 됐다 힘들다고 하면 그럼 자료 주세요 해가지고 예정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할 수 없다라는 건 틀린 거고, 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지하는 대로 받고 납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힘든 부분을 서로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법인 사업자도 형태만 법인이지 개인 사업자보다 매출이 작은 일은 1억 5천이면 매출이면 작은 거예요. 법인의 구성원이 최소한 3명 이상일 거예요. 법인의 구성원들은. 근데 이 3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억 5천 매출 가지고 순이익을 내서 분배를 하면 정말 힘든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해주는 걸로. 지금 신고 같은 걸 완화시키는 근거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AI가 엄청 발달된 것처럼 막 그러는데 세금 쪽에 대해서 AI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의뢰도 안 해주는 거야. 국세청이 외주 영역으로 입찰 올려도 입찰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세무서가 자기들이 직접 연구를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과세관청에 거래 적발할 수 있는 실력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개인 카드로 회사에서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은 커피 몇 잔을 그 회사에서 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로 쓰고 회사 경비로 그 카드를 처리해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연말정산 받으면 안 되는데 연말정산 그 금액만 내가 빼고 정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받잖아. 그러면 그 연말정산 받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똑똑해요. 근데 연락은 안 갈 거예요. 왜 연락 안 가냐면 그 금액이 너무 코딱지만큼이라서. 예를 들어 커피 10만 원치 샀죠. 그 6% 해봐야 6천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거하고 공제받아 보내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지. 다 알 만큼 지금 우리나라 그 과세관청의 AI는 많이 그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과세관청이 고지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지 신고하는 비조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줄여주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책들 보면 클로드 슈밥이라는 이런 사람들 책들 보면 이렇게 그 미래 4차 산업혁명 후에 없어질 그 업종 중에 세무 대리인이 항상 상위 클래스 10위 안에 들어가 있죠. 세무사가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세무 대리인이 단순 기장하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과세관청이 다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격리사무원의 업무 역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무 대리인을 안 쓰고 과세관청이 포착한 걸 이걸 어떻게 썼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점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향후 한 5년 뒤면은 지금 제가 가르쳐줘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옛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지 AI 때문에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세법 이야기하는 것도 기준 좀 잡아서 나중에 판단을 하고 회사가 원하는 데에 맞춰가지고 절대 탈세라든지 조세핀을 하지만은 않은 탈루를 안 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간이과세자 잠깐 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그 신고할 여력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간소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를 내요. 그리고 예정 부가 납부를 하는데 고지가 아니고 부가 납부를 할 거예요. 얘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부가 납부라는 건 뭐냐면 과세관청이 봐서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되면 얼마 내세요라고 부과를 하고 그게 아니면 연락을 안 할 거예요. 소액부 징수라고 작은 세금은 그냥 징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골의 그 담배가게 할머니들이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신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부가납부라는 건 있을 때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신고도 제대로 안 해도 별말 안 해요. 돈이 얼마 안 되면. 그런데 일반 과세자 형태는 무조건 예정신고만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 미만 포인 사업자 없는 거지 무실적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팔고 하나도 안 샀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 마음속에 항상 상식처럼 우리 시험 문제도 풀기 위해서지만 무실적도 세금을 신고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걸 무실적 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벌었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해도 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 실제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과세 기간을 이야기한 거고 간이과세 포기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잠깐 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하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적혀 있는 게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 1일부터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단순한 이야기죠. 자, 읽어보시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까지고 일반 과세자는 신고일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잖아요. 그럼 그냥 포기한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 형태를 갖출 때 저도 옛날에 첫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당연히 부담도 덜하고 신경도 안 써도 좀 사실 돼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4,800이 넘어가면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연락이 와요. 매출이 4,800이 넘어가면. 근데 그 4,800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800이니까 1월 25일 날 제가 잡혀 있는 그 매출액까지 산출이 돼야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 과세자 전환은 그 다음 연도 2기부터 적용이 돼요. 왜냐면 1월 25일까지 내가 간이과세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고 그렇게 사업하다가 이제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겼을 때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통상례예요. 근데 친구하고 동업을 하면 그냥 바로 법인 설립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법인 설립하는데 자본금 기준도 없고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고 그리고 한 주당 100원이 최소 금액이라서 친구랑 사업하실 때는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 개인 사업자 하면 동업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가면서 바로 사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그 주된 사업자 한 명만 위에 이름 올라가고 아래는 공동 사업자고 이름 가는데 소득세법 때문에 처음 사업자 등록증 할 때에 바로 갑을로 계약서를 쓰게 돼요. 친구랑 너랑 나랑 똑같이 하라고 말했는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순간부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한 사람이 51이고 한 사람이 49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하고 사이가 그때부터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해요. 법인은 그런 거 없어요. 공동대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하고 할 때는 법인으로 하세요. 근데 나 혼자 사업을 하죠. 그러면 저는 간이과세자를 무조건 첫 시작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물론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납세지로 갑시다.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시험 문제는 세무 2급의 두 문제, 세무 2급의 세 문제, 회계 1급의 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 문제 나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막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문제들 다 통계 내고 있다고 했죠. 통계 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책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납세제에 대한 건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빈도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기준점만 좀 잘 잡고 계시면 얘도 이론 문제 나왔을 때 쉽게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납세지라는 건 일단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가 정해지게 돼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납세지는 우리 책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기 관할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가 돼요. 이건 세법마다 틀린 거예요. 소득세법도 틀리고 소득세법은 사업자 주소지 따라가는 거고 부가세법은 그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온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남에 안 사신다면 예를 들어 저처럼 용산구에 산다. 근데 가게를 내가 강남에서 하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 강남이니까 강남세무서가 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득세를 안 내죠. 그러면 용산세무서가 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지는 세법마다 틀리는 거고 지금 저와 같이 보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해서 낼 건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어요. 사업장 단위로 각각 우리는 세금을 부가가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게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업장을 어디로 볼 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광업에
업종별로 해서 보면 광업 같은 경우는 탄광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있겠지만 탄광은 이동하는데 그걸 과세관청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납세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곳이 아니에요. 세금은 지나가다 보이는 세무서에 아무 때나 내면 그냥 잘 받아줘요. 근데 내가 세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저를 잡으러 올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를 관리하는 과세관청이 납세지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관리하기 편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광업은 탄광을 기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광업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업의 경우는 광업사무소 소재지고, 제조업의 경우에서는 제조는 여러 위치에서 제조 단계를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하는 위치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보는데, 단순 포장하기 위해서 가는 곳 있죠. 박스에 집어넣고 하는 거.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 것 제외하고 물건 완성을 하는 곳이에요. 완성을. 그곳을 우리는 납세지로 보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자, 이 세 개를 봤을 때의 공통점이 뭘까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공통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국을 움직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건설업하고 분양 시행업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시행사, 시공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죠. 시행사는 정말 집 파는 업이에요. 집을 파는 거, 분양 시행하는 거고, 시공사는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 시공사가 건설업인 거예요. 업종에서 분양 시행은 따로 있어요. 건설업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짓는 곳은 전국 각지의 건물을 다 짓죠. 그죠? 또 운수업, 택시도 우리 택시는 과세 사업자예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과세관청이 구마다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신도림에 산다고 볼게요. 강남에서 택시를 탔어요. 첫 시작이 강남 세무소가 있겠죠. 그다음 바로 서초 세무소 있는 구역 서초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다음 넘어가면 영등포로 동작구로 넘어가겠구나. 동작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그리고 구로로 넘어가겠죠.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건 5개의 관할 세무소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구획을 나누는 거 적절하지가 않겠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또 부동산 매매요. 전국 각지에 있는 땅을 다 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전부 다 옮기는데 그 하고 있는 곳을 보는 거 적절하지 않으니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거고,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를 납세지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 사업자 경우는 총괄하는 장소 납세지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내가 여러 군데를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으면 매출이 제일 큰 곳을 주 사업장으로 잡아버릴 거예요. 과세관청이. 자, 그럼 우리 아래쪽 예를 먼저 보면,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지인데, 부동산 임대업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집주인만 바뀌죠. 건물주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를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택의 임대를 제외하고 상가의 임대는 과세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 월세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오피스텔 주거형하고 상업형이라고 있죠. 상업형은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거고 주거형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이제 보려면 그냥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 봐서 그 부동산이 있는 관할 세무서장이 보는 게 편하겠죠. 사업자 바뀌는 건 따라서 돌아다니는 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가 둘 다 등기부상의 소재인데,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우리 주민등록 등본 같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우리 사업장으로 봐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판기. 뭐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판기 전국 각지에 다투고 있죠. 제 친구가 제 대학교 친구인데 자수성가 1위. 걔가 수도권에 자판기를 150대를 깔고 있어요. 훌륭한 아이예요. 자, 21살 때 친구가 자판기 아르바이트해서 30만 원짜리, 저희 21살 때니까 얘 자판기만 25년 했어요. 근데 걔가 자판기를 처음 샀을 때 저한테 같이 아르바이트해서 한동 가지고, 걔는 커피 자판기를 사고 저는 그냥 가스버너를 샀는데 근데 친구가 계속 꼬셨는데 안 했는데, 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대학교하고 막 해서 150개를 놓고 있어요. 저기 용인에 한국 외대 있는 곳 캠퍼스하고 인천 저기 송도 인천에 있는 대학교하고 막 들어가는데, 그 자리세가 자판기 2대 넣는데 자리 보증금이 자리세가가 1,500이라 그러더라고. 야, 제 친구 부자죠. 그죠?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게 전국 각지에 있잖아요. 전국 각지에 있으니까 그럼 그 사업장을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벌거라는 거예요. 또 다단계 판매원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다단계가 뭐 엄청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사실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그러면 그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벌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럼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라고 있는데, 자, 직매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공장 말고 판매 목적의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곳을 직매장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공장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직매장도 판매 목적으로 우리 매장을 하나 차리게 되면 거기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맡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돼요. 얘는 보시면 좀 별개로 직매장은 우리 사업장이 맡고 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임시사업장을 먼저 볼게요. 임시사업장은 우리 판매 부스라든지 이런 바자회에 나와 있는 그런 텐트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임시사업장은 우리가 사업장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자, 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맞아요. 사업장은 맞는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는 좀 성의 없이 사업장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세법은 임시사업장이라는 건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이 잠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에 포함된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떤 책은 사업장이라 적혀 있고 어떤 책은 사업장 아니라고 적혀 있을 텐데,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주된 사업장이 포함된 사업장으로는 보는 건데, 근데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하치장을 보면, 자, 하치장은 우리 창고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세법상 얘 창고예요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바로 회사 옆에 진짜 누가 봐도 창고 같은 곳을 빌렸을 때 하치장 개설 신고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외곽순환로 타고 다니다 보면 물류센터 같은 곳 있죠. 외곽순환로 막 돌다 보면 그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빼는데, 지금 물류업을 하는 곳에서 빼는 건지 다른 거 물건 사오는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창고로 쓰는지는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저기 우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치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그러면
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치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해야지 우리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아래 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잘 적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 92페이지.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했는데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얘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오기만 할 거고 직매장 입장에서는 물건 팔기만 할 거고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물건 사오면서 부가가치세 주기만 했으니까 돌려받을 것만 있고 직매장 입장에서는 물건 사는 것보다 파는 것만 많으니까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것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은 본사가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부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 납부를 하는데 환급은 우리는 확정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줘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1월 2일 날 물건을 팔았죠. 그 매출세액은 4월 25일까지 내야 돼요. 일기 예정했으니까. 근데 1월 2일 날 물건을 샀죠. 그럼 환급은 8월 24일 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제는 8월 24일 날 받고 납부는 얘는 지금 4월 25일 날 하고 그러면 좀 부당하게 되겠죠. 쓸데없이 자금을 3개월 이상 4개월 정도를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라는 걸 만들어요. 특례에서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건데 자, 이름 잘 보세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도의 특징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총괄해서 일괄 납부를 해요. 자, 얘를 주사업장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데 자, 이 주사업장을 법인 사업자는 우리 본점이나 지점 중에 선택되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하는데 우리 분사무소는 안 되고 우리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되고 법인은 본점, 지점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자 그런데 얘는 자 특징이 납부만 일괄해서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한다는 거예요.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만 우리 주사업장에서 우리가 지정한 주사업장 한 군데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보다
당연히 더 편한 제도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걸 짜고 보시면 원칙은 사업장 단위인데 지금 특례로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단위로 하겠다는 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법인이면 이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 사업자의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나서 자, 우린 지점별 종 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시면 그 세임계약서 발행할 건데 그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는 큰 대기업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종 사업장 번호를 잘 체크하셔야 되지. 번조번호 날리면 연락 올 거예요. 다시 수정 날리고 다시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번호는 과세관청이 세금 통제하기 위해서 부여한 번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를 일치시키니까 얘는 신고하고 납부를 모두 주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해요. 모두 다 신고 납부를 다. 왜냐면 그 등록 번호로 전부 다 전국 전 지점이 다 똑같이 세금계약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 사업장 번호로 구분해서 판단만 되는 거지 전체 다 합쳐서 한 번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 이 주 사업장이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 사무소만 돼요. 지점이 안 돼요. 지점이. 이게 또 이 둘의 특징으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편해 보이는데 여러분 주위에 가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쓰고 있는 곳도 들어 많이 있어요.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쓰는 곳은 특징이 그 실질적인 사장님이나 대표 같은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있죠. 물주. 그분이 지방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있으면 본사는 서울에 두고 싶으니까 두고 지방에 지금 실질적인 대표가 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돈을 본사에서 관리 안 하고 지점에서 하고 싶은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많이 써요. 과거에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도 그 플랜트 만드는 회사였는데 회장님이 엔지니어였어요. 과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대전 옆에 금산이라는 곳에 거기 공장에 회장님실이 있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일주일에 4번을 마티즈를 타고 회사차가 마티즈였어요. 마티즈 타고 맨날 금산 내려간 거야. 난 내가 이사 갈까 고민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지방에서 이제 하려고 하면 지방 사장님이면 이런 이 제도를 많이 쓸 거고 근데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런 곳은 전부 다 이런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 중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수수료 매장하는 곳도 거래처 많이 생겨요. 세무사무소 하시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이 1번이 소공동 거, 강남이 5번 뭐 이렇게 종사업장 번호 찍어 가지고 세무계약서 발행돼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의 큰 차이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시험에서 얘는 지점이 되는데 얘는 지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실 게 개인 사업자도 돼요. 그리고 별로 안 어려워요. 2006년도 이후부터는 이건 아주 쉬워졌는데 어느 정도 쉬워졌냐면 사업장 두 번째 한 개 있을 때는 별거 없고 한 개 더 차릴 때에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서 체크만 하면 돼요.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하다가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는 개시일 20일 이전에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해야지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고 만약에 20일 안 남았는데 신고하게 되면은 그 다음 번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20일이라는 라임이 좀 있어.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된 거는 20일이라는 라임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청 제도이지만 얘는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신청하고 신고의 차이가 뭐죠? 신청과 신고의 차이. 신청은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신고는 고지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통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게 고지고 신청해도 될까요? 그래서 해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 제도인데 승인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2006년까지는 승인을 해야 되는 거여서 신청 제도였는데 승인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에 한해서 가능하다 적혀 있었는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ERP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맛봤던 K랩하고 스마트A가 ERP 시스템의 회계 모듈의 일부를 빼온 거라서 지금은 전 회사가 다 ERP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쉽게 다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승인 안 득하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승인 필요 없이 해도 되는데 신청이라는 글자는 신고로 바꾸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얘는 승인 득할 필요는 없고 이제 고지만 하면 되는데 제도는 신청 제도예요. 그래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론 시험에서도 한 번씩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제가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얘는 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라는 라임이 있죠. 지금 바로 이 앞에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받으려고 그래도 사업 개시일 20일 전까지라고 다 적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있는 건 20일 라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는 사업 개시를 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게 전에 제가 사업 개시라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는 날짜가 달라요 라고 말하면서 그 날짜는 부가세법상의 의미 있는 날이에요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회사 등록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20일 넘어가면 안 되고 근데 사업 개시를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우리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에 해주는 거예요. 신청하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면 바로 해줄 거예요. 문제 생길 거 없으면.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책에서처럼 시설이나 아니면 현황이라든지 장비 같은 걸 있어야지 되는 곳들 있죠. 사업자 등록이. 그런 곳의 경우에는 그 현장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과세 공무원이 바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5일 이내로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에 사후 관리가 적혀 있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정정 사유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납세자의 신속성을 하기 위해서 개정된대요. 이걸 2일 이내로. 의미 없는데 다 그날 해주는데 실무적으로. 왜 2일 이내로 바꾸면서 그런 핑계 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당일날 해준다가 있고 3일 이내가 있죠. 당일 해주는 건 당순 명칭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회사 김개똥에서 김똥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이름만 바뀐 거지 사업은 똑같이 하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해서 상호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가 매장이 없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쇼핑몰. 근데 쇼핑몰이 도메인 주소가 바뀌면 그냥 그날 바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쇼핑몰 명칭이 바뀌거나. 근데 이제 3일 이내 적혀 있는 건, 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적혀 있는데 이건 법인 사업자 이야기예요. 법인 사업자는 책임을 지는 우리 상법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그 대표자를 바꾸는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없어요. 제가 떡볶이 집을 하다가 잘 되어서 이따가 제가 만약에 유성 씨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한테 팔았죠. 그러면 저는 폐업이고 유성 씨는 개업이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내가 법인인데 넘겼어 지분을. 그럼 법인 대표가 김재민에서 지유성으로 바뀌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저는 폐업, 이제 그걸 인수하는 사람은 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사유로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 종류가 바뀐다. 우리 업종, 업태 있죠. 종목, 업태.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 그럼 관할 세무서가 바뀌겠죠. 그럼 바꿔야 되고, 또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상속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돼요. 상속은. 근데 증여는 대상이 아니에요. 증여는 안 되고 상속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맡기는 경우, 앞에 개인 사업자 이야기겠죠. 사업자 등록증에는 안 보여요. 지분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근데 세무서에는 적혀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얼마 벌었으면 그 각각 사람별로 인적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제 얼마, 공동사업자였다면 제 얼마 벌었다 제 얼마 벌었다를 나누게 될 건데, 그 지분율이 바뀌면 세무서로 가서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변경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세무서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풀려온 거. 아래 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가 뭔지 대략적으로 봤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과세거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기하고도 같이 많이 엮일 부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